워렌 버핏은 아주 하드코어한 도코다이 스타일로 평생 그 어떤 제자도 두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오른팔이자 사실상 평생의 유일한 동업자였던 찰리 멍거와만 함께 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 기록과는 달리 비공식적으로는 워렌 버핏의 모든 투자 기법을 100% 흡수하여 스승인 워렌 버핏에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잘 알려지지 않은 대단한 비공식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 모니시 파브라이입니다. 인도 사람인 파브라이는 어릴 적 온 가족이 함께 월세 3만원짜리 비좁은 방에서 어렵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 워렌 버핏의 투자 비법을 배우게 되어 이후 스승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내며 지금은 인도의 워렌 버핏 또는 찰리 멍거의 후계자라고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이 된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며 모은 100만 달러를 워렌 버핏에게 배운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단번에 10억 달러로 불리면서 그런 엄청난 성공의 궤도에 올라간 사람인데, 그가 사용했다고 하는 그 워렌 버핏의 투자 비밀 비법은 최근 엄청난 호황기를 맞으며 일부에서는 어쩌면 5천까지 갈 것이라는 상당한 낙관론까지 돌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절대로 돈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비밀 공식이기 때문에 그가 워렌 버핏에게 배운 방식을 여기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윌리엄 그린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알만한 엄청난 언론사들, 즉 포브스, 포춘,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타임지 등의 자신의 글과 기사를 올린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그가 지난 25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전설적인 투자자들 40명 이상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어디 카페나 사무실에서 만나서 한두 시간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과 회사에 찾아가서 며칠씩 함께 지내며 때론 그들과 같이 개인 제트기를 타고 세계를 함께 누비면서 사업 현장이나 계약 미팅 때에도 따라가며 엄청난 밀도의 인터뷰와 조사를 한 경력 때문에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경제 언론인이자 또 본인 역시 무척 성공적인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 만났던 그 수많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과 억만장자들 인터뷰에서 배운 그 투자의 비법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돈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놀랍도록 잘 정리한 책, 돈의 공식에서 보면 총 40명 이상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등장하는데, 물론 그 모든 투자자들 모두 다 각각 배울 점이 상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또 동시에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은 모니시 파브라이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듯 모니시 파브라이는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열심히 노력한 끝에 테크 열풍이 한창이었던 1990년대 초기에 인도의 트랜스테크라는 IT 회사를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하며 10년 동안 성장한 끝에 1999년에 인도에 있던 다른 IT 대기업에 매각을 하며 수중에 약 100만 달러라는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려운 성장기를 잘 이겨내고 자수성가하여 IT 회사를 매각한 후 100만 달러나 손에 쥐게 된 매우 훌륭한 성공 스토리인데, 모니시 파브라이의 진짜 성공 스토리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100만 달러라는 투자금을 손에 쥐게 된 파브라이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결국 자신의 이름을 딴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말 미친듯이 워렌 버핏에 대해 공부하고 또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볼 때 이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는 자신이 직접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공부해서 매우 신중하게 투자 종목을 선별하고 저평가된 좋은 회사들을 찾아내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그 주식을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금방 팔거나 거래하는 것이 아닌 아주 오랫동안 보유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사람으로, 파브라이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파브라이는 그를 완벽하게 공부하여 자신 역시 또 다른 워렌 버핏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0년도에 100만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그는 워렌 버핏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식에 투자를 한 결과 이후 9년 동안 무려 1204%의 누적 수익률을 올렸는데, 이는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25%로 스승인 워렌 버핏을 넘어서는 놀라운 성공이었고, 2025년 현재 그는 총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억만장자가 되었을 정도로 불과 25년 전에 우리
우리 돈 14억 원 정도를 종잣돈으로 해서 다른 전략 없이 오직 워렌 버핏의 방식만을 그대로 따라해 불과 25년 만에 그걸 2조 5천억 원으로 불리는 데 성공하여 그는 현재 미국과 인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자주 언급되는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엄청난 자산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 성공을 이루어냈느냐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그린 역시 자신이 인터뷰한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로부터 배워 본인 역시 큰 부를 쌓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지한 자신의 감이나 추측에 기대는 대신 자신보다 이 주식 투자 영역에서 가장 잘하는 롤 모델을 찾아 그의 방식에 대해 무섭도록 공부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파브라이는 본인이 여러 번 말하기에도 자신은 워렌 버핏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하고 또 그의 투자 방법 역시 똑같이 따라했을 뿐인데 그것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20년 넘게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를 매년 따라다녔고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 2007년 있었던 그 유명한 버핏과의 점심식사 경매에 낙찰되어 워렌 버핏의 가족과 점심식사를 함께한 것도 바로 이 파브라이였습니다. 이처럼 파브라이는 롤 모델을 정해놓고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무섭도록 배우고 따라했는데 여기에 대해 워렌 버핏 역시 자신의 다른 책에서 말하길 자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한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가르쳐왔지만 자신이 이룬 그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그 방식을 제대로 배우고 따라하려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사실 워렌 버핏 자신 역시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을 처음 접한 후 이후 그를 따라 컬럼비아 대학 대학원까지 따라가고 또 그의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배운 덕분에 오늘날 이런 성공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최고의 롤 모델을 찾아 그의 길을 따라가는 방식은 워렌 버핏과 파브라이의 사례에서 이미 크게 입증이 된 최고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파브라이가 가르치는 두 번째 방식은 극도의 인내, 즉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 또는 투자라는 게임을 긴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브라이가 처음 투자 사업을 시작했을 때 했던 말이 마치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가 자신의 계획은 15년짜리라고 말하며 차근차근 매일 인내를 견디며 그 계획을 실행하다 결국 이뤄낸 것처럼 파브라이 역시 투자 회사를 시작하며 이제부터 나의 30년 투자 계획을 실행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하고 욕심도 통제해야 하는데 워렌 버핏도 그의 스승 그레이엄도 그리고 찰리 먼거도 모두 한 목소리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마치 열정과 두려움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조울증 환자와도 같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본인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있으면 이런저런 감정과 유혹에 쉽게 휘둘리기 쉬운 곳이라고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어떤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마치 수많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 열광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저 돈을 벌 확률이 잃을 확률보다 우세해지는 그런 드문 순간을 잘 참고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는 것.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유명한 비유에 따르자면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공을 신중히 잘 골라서 오직 좋은 공이 들어왔을 때만 방망이를 휘둘러야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옆에서 누군가가 빨리 휘두르라고 이 멍청아 소리칠 때마다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과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또는 파브라이의 경우 매입할 만한 적당한 종목이 없을 때에는 때론 1년 내내 단 한 건의 투자 거래도 하지 않고 오직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브라이의 세 번째 규칙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길 아마 세상 사람들의 99.9%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늘 궁금해하는데 자신은 절대로 그런 부질없는 것에 대해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이 정한 원칙과 목표에만 집중하여 그 덕분에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즘 SNS를 보면 잘 알겠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알리기 위해 시간을 쏟고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늘 궁금해하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할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어 진정으로 자신이 쌓아가고 이루어야 할 목표들에 다다르지 못하게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파브라이는 우리 인간사에서 진정한 성공은 결국에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그것 또한 워렌 버핏에게 배운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워렌 버핏은 가장 많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의 재산 절반 이상을 이미 기부를 했고 그의 사후에는 그 나머지들 역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자선 단체들로 기부가 될 예정에 있는데 파브라이 역시 자신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자 그는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 모든 재산을 어디에 사용되면 가장 좋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즉시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가 시작한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는 교육을 받을 여건이 되지 못해서 아예 그 극빈층에서 벗어날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인도의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 이어 600개가 넘는 학교들과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 그 학생들 중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 학생들을 선별해 그들이 인도의 최고 공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수학, 물리학, 화학 등 핵심 과목에 대한 과외 지원을 해주어 그 결과 현재까지 그가 도움을 준 학생의 수가 약 9만 명에 달하고 또 그중 35%가 인도 공과 대학에 진학해서 인도와 미국의 최고 IT 회사에서 뛰어난 인재들로 활약하며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브라이의 이런 노력은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2008년 워렌 버핏은 이 내용을 찰리 멍거와 빌 게이츠와도 공유했고 또 폭스 TV에 나와 자신은 파브라이를 매우 존경한다고까지 말해 결국 스승에게 공식적인 인정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런 사실은 이후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는 단순히 현명하게 돈을 버는 방법뿐 아니라 그 돈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모습으로 파브라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 파브라이와 같은 놀랍도록 배울 점이 많으면서도 단지 투자만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성공을 이뤄낸 수많은 이 시대의 위인들의 각기 다른 비법들과 인생 스토리가 꽤 자세히 담겨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서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대가들의 실용적인 지혜를 찾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롤 모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며칠 전 폴란드에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105번째로 바르샤바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였는데 이게 작년부터 어찌된 게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를 폴란드에서 원정으로 대신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대한민국 최신식 무기들이 도시를 가득 채우며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 연출되어 그 보는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각자 다 자기 나라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게 세계 언론의 큰 주목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는 유럽의 언론들은 물론이고 CNN이나 ABC 등 미국과 전 세계 언론들이 다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 정도로 모두가 주목하는 대단한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폴란드가 엄청난 군사 강국으로 그것도 특히 기갑군단 능력에서 보자면 이미 유럽에서 짱을 먹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숫자로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이전에 미국에서 구입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116대, 또 독일에서 구입한 레오파드가 231대, 거기다가 우리나라로부터 구입한 무려 1000대의 K2 전차 중 130대가 벌써 배송되어 폴란드의 동부 전선인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투입되어 이미 전력화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폴란드는 이미 총 777대 신식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우리 K2가 더 추가되어 그 숫자가 약 1100대 가량 될 것인데, 그러면 폴란드는 유럽에서 군사 최강대국들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모두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차 수가 약 300대이고 프랑스도 대략 200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맨날 우리나라에서 전차나 자주포 이야기할 때마다 툭하면 2,000문, 3,000문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감이 없어서 그렇지, 폴란드는 이미 유럽에서 그 수량과 최신성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전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매년 그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우리나라 무기들이긴 하지만 가장 최신식 전차나 미사일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어 작년부터 전 세계 언론들과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이 폴란드의 군사 퍼레이드가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대단한 행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또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작년부터 이 군사 퍼레이드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정성을 들여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폴란드 국민들 역시 마치 커다란 축제를 치르는 듯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다 함께 응원하며 참여하는 모습인데, 올해에도 역시 국군의 날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는 행사 후반부에 등장한 폴란드의 그 어마어마한 기갑군단의 행진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 자주포의 표준이 되어버린 한화의 불방망이 K9의 폴란드 제식 명칭인 크라프가 각국의 해설가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를 누볐고, 이후 폴란드가 280대나 도입한 요즘 한국 무기들 가운데 거의 가장 잘 나가는 다크호스인 천무의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 K 역시 그 뒤를 이었으며, 그리고 드디어 전세계 전차들의 새로운 아이돌이자 앞으로 그 드넓은 동유럽 평야를 지배하게 될 전세계 최강 전차인 K2가 등장하자 관중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설자 역시 우리 K2가 화면에 잡히는 내내 한국의 K2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거의 10톤 정도 가벼우면서도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 강력한 전투력과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마이크에 침을 튀기며 극찬을 하면서, 폴란드의 동부 전선인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경우 비가 오면 깊은 진흙창이 되어버려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데, 여기서 다른 전차들은 모두 기동이 불가능했었지만 오직 K2만이 아무 문제없이 그 진흙창을 뚫고 지나갔던 사례를 언급하며, K2는 폴란드 지형을 고려하면 최적화된 전차라고 진심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K2는 폴란드 지형에서만 최적의 전차가 아니라 무릇 우리 K9이 그렇듯 얼음이 깡깡 어는 노르웨이의 눈밭에서도 최강이고, 보통 섭씨 50도에다 모래사장밖에 없는 중동에서도 최강이며, 만약 수출만 가능하다면 화성에 가서도 유일하게 작동하는 전차일 정도로 그 태생부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랄맞은 이 한국에서 태어나 혹독하게 길러진 아이다 보니까 그 힘들다는 폴란드의 환경 정도는 그냥 침대 위에서 뒹구는 정도로 아주 편안합니다. 아무튼 해설자는 이렇게 우리 K2에 대해 누가 보면 자기 자식 또는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전차 칭찬하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일일이 설명하며 극찬을 이어가다가, K2 행렬에 이어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행렬이 등장하자 그때부터 갑자기 폴란드의 국방비 문제를 꺼내들더니, 그 긴 에이브람스 전차 행렬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전차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폴란드의 국방비에 대한 지적만 하다가 끝냈습니다. 또 이 행사는 폴란드의 대통령인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축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축사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는 우리 K2를 콕 집어 언급하며 극찬을 했습니다. 그는 일단 러시아에 대해 먼저 한 10시간 동안 비난을 한 다음,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되든 간에 러시아는 틀림없이 근미래 서쪽 유럽을 향해 침공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폴란드는 전력을 다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한국의 K2가 우리에게 온 것은 커다란 행운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 역시 우리 포방부로부터 아직 세상에 치료제가 없다고 알려진 너무도 치명적인 불치병인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이 전염이 된 것인지, 그는 우리 폴란드는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절대로 여기서 멈출 수 없으며 어서 빨리 우리에게 필요한 K2 전차 1000대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 수장의 축사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한 나라의 무기, 그것도 K2 전차를 콕 집어서 여러 번 강조하며 그 고마움과 갈증을 표현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폴란드 내에서 이 국방 관련 문제 때문에 군대와 국민들은 더 많은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하고 싶어하는데 반해 정치계의 반대파에서는 국방비를 문제 삼아 딴지를 걸면서 자칫 폴란드로 도입 예정이었던 그 1000대의 K2 계획이 잠시 중지되었던 적이 있어 크게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지금 한국의 포방부와 똑같은 병에 걸렸으며 어떻게 해서든 하루빨리 우리 K2 전차를 도입하고 싶다고 말해주어 그 연설을 보면서 크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 행사에서는 더 많은 K2 전차가 퍼레이드에 참여할 것이고, 또 나중에 진짜로 1000대의 K2 전차가 모두 전력화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 폴란드에서 치러지는 군사 퍼레이드는 최소 수백 대에서 1000대 가량의 K2 전차가 도심을 가득 메우는 아주 멋지면서도 무시무시한 광경,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만화 같은 장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마치 유럽의 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한이 많이 맺힌 국가이자 지금처럼 화력에 미칠 수밖에 없는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는 러시아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세 차례에 걸쳐 폴란드를 분할해서 통치하는 바람에 이 폴란드라는 국가는 무려 123년 동안 아예 지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쪽도 민족 사랑이 장난이 아닌 곳이라 어찌어찌 다시 나라의 이름과 영토를 되찾았는데, 이제 1939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서쪽에서는 독일이 침공을 하고 또 동쪽에서도 러시아가 번갈아 침공을 하면서 그 사이 자신들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가까운 프랑스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이 폴란드는 말 그대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이제는 좀 편해질까 했었는데 폴란드는 다시 소련의 위성 국가로 편입이 되어 버리면서 사실상 1989년까지 공산국가가 되어 소련의 지배와 감시를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 그런 비교적 최근인 1년의 경험들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로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풀 수가 없고, 또 자주 국방에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 나라는 다시 잿더미가 되고 침공하는 국가에게 모든 걸 짓밟힌다는 교훈을 온 국민이 정말 영혼 깊이 새기게 돼요. 주변국이자 나토 동맹국들인 독일이나 프랑스의 도움을 기대하는 대신 직접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들어 유럽을 통틀어 가장 큰 비율인 GDP의 거의 5%를 모두 국방비에 쏟아부으며 최근에 와서 드디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폴란드의 국민들의 마음은 매일매일이 폭받치고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눈물과 서름의 세월을 이겨내고 이제는 독일보다 강한 국방력, 그리고 유럽 전체의 방패가 되어 혼자 러시아를 막을 수도 있는 너무나도 강력한 기갑 전력을 갖추게 되어 지금 그 자부심과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바로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 그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된 것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동쪽에서는 대한민국, 그리고 서쪽에서는 폴란드가 각자의 대륙을 지배하는 세계 최강의 기갑 군사력을 보유한 가장 사이좋은 군사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는 이미 그렇지만 폴란드의 경우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우리 무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ven if you try,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워렌 버핏은 1930년생으로 올해 94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건강이 너무 좋아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 갑자기 이제는 자신도 좀 늙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지난 5월 말에 깜짝 은퇴를 선언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워렌 버핏에 대해 따로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필요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단 그는 1965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지난 60년 세월 동안 매년 평균 20%의 수익을 거두었고, 그 결과 대략 550만 %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으로 무려 6살 때 처음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또 11살 때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13살 때부터 이미 정부에 소득세를 내기 시작한 일종의 투자 신동이기도 했지만, 특이하게도 금이나 석유 또는 카지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분야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그 대신 미래가 유망한 저평가된 기업들을 직접 발굴하여 장기 투자와 복리의 힘을 바탕으로 그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투자를 해온 가치 투자 전략의 살아있는 화신이자 증명이 바로 이 워렌 버핏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은퇴까지 선언한 그의 비밀스러운 투자 비법에 대해,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는지 그 원칙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책과 칼럼들이 올라오며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투자 방법, 그리고 꾸준하게 오래 성장하며 안전하게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의 삶과 투자의 원칙에 대해 매우 디테일하게 분석하여 정리한 책 워렌 버핏 삶의 원칙의 내용을 통해 같이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참고로 꼭 자신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음의 내용은 그냥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유용한 귀한 철학을 담고 있는 정말로 좋은 자기계발서 같은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게 뭐든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즉 너무 오래 간을 보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 그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그는 6살 때 6개 묶음 코카콜라를 25센트에 구입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낱개로 5센트에 판매하면서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살 때 그런 아들의 비범한 자질을 눈여겨본 그의 아버지가 주식 투자에 대해 가르쳐주자 그는 불과 1년 만에 그때까지 자신이 모은 전재산 $120를 전부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게 그의 인생 최초의 주식 투자인데, 여기서도 그는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수익을 거두었고, 이후 동네 친구들 50명을 동원해서 신문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해 더 많은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 모으며 결국 20살이 되었을 때 총 1만 불의 재산, 현재 가치로 약 2억 원이 조금 못 되는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나는 큰 돈을 한 번에 벌기보다는 작은 눈을 단단히 뭉치는 법을 배웠다고 회상했을 정도로 워렌 버핏은 단 한 번도 일확천금을 노린 적이 없고, 언제나 지독하게 성실한 거북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업을 통해 돈을 모은 후 그 돈을 매우 조심스럽게 불려왔습니다. 그는 11살 때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음에도 9살 때 시작하지 못한 것을 늘 아쉬워했다고 하는데, 인생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생각과 고민이 아닌 바로 행동이기 때문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했다면 최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시작해 그 여정을 더 일찍 시작하고 또 실패의 경험도 더 빨리 얻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만약 같은 반 친구 중에 딱 한 명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 많은 학생들 중 누구에게 하겠냐고 묻는다면 그 정답은 언제나 가장 실행력이 좋은 친구일 것이라고 답하며, 그게 작은 사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주식 투자든 간에 강한 실행력은 성공에 있어 그 어떤 재능보다도 귀중한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검소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운영 중인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사는 현재 시가총액이 무려 1조 500억 달러입니다. 그건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에 가까운 돈으로, 그중 워렌 버핏 개인의 재산은 약 250조 원 정도 될 정도로 그는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 6월에도 약 8조 원을 다양한 자선 단체에 기부를 했고, 처음 기부를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가 기부한 총액은 무려 82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랍도록 검소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 예로 그가 현재 살고 있는 네브래스카 오마하에 있는 그 집은 1958년 구입한 것으로 당시 약 3만 1,000달러를 주고 구입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고 살고 있는데, 지금 시세 역시 대략 우리 돈 15억 원 수준으로 250조 원을 가진 세계 최고의 갑부의 집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검소한데, 그는 이에 대해 집에 대해 불만이 없고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굳이 이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으며, 그가 현재 타고 있는 차 또한 2014년형 캐딜락으로, 그것도 우박에 마저 피해가 있는 중고차를 당시 저렴하게 구입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가 입고 있는 옷들 대부분이 지난 50년대에서 60년대에 구입한 것들로, 이렇듯 그는 사치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으로 무엇보다 실용성과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부여한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그의 소비 모습을 보고 자린고비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하기도 하는데 그의 철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게 필요도 없는 커다란 집과 비싼 차를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무엇보다 내가 절제를 통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면 거기에 더 추가로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드디어 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오직 자신이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가까운 선배의 이야기나 또는 TV에 나오는 유명한 전문가, 아니면 다들 어떤 주식을 사기 위해 몰려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닌 도박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워렌 버핏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자, 그리고 인간이라면 앞으로도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믿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코카콜라인데, 그래서 그는 한때 전 세계 코카콜라 주식의 약 6%를 보유했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코카콜라 주식을 사모았고,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한 그 투자는 워렌 버핏에게 엄청난 수익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TV에 나오는 뉴스나 신문 기사는 거의 보지를 않고 자신이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해서 설비들을 살펴보고 경영진들을 만나보고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회사와 관련된 모든 공부를 다 한 후에 스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볼 때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닌 남보다 배로 읽고 배로 생각해야만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나 대신 누군가가 분석해서 정리해준 단편적인 정보에 기대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 결정은 스스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직접 확인한 후 해야만 한다고 당부하면서, 그럼에도 아직도 세상에는 TV에 나온 전문가의 이야기만 듣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을 듣고 그렇게 사실은 아무런 실제 지식도 없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레이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신처럼 진지하게 공부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공부의 여러 방편 중에는 워렌 버핏 하면 이미 너무도 유명한 독서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내게 필요한 정답을 딱 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책은 언제나 정답으로 향하는 길로 안내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누가 그에게 투자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그는 닥치는 대로 읽어야 합니다 라고 답을 해준 적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그는 19살 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모조리 찾아 2번씩 읽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책 가운데 마치 신을 만난 것처럼 충격적이었던 책이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였고, 이 책에서 가치 투자에 대해 배운 그는 나중에는 그레이엄에게 직접 배우기 위해 그가 강의하는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진학해 그에게 배운 후 졸업 후에도 그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결국 그 가치 투자를 스승인 그레이엄보다도 더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워렌 버핏의 일생을 바꾸어 놓은 그 가치 투자와의 만남도 바로 19살 때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책 현명한 투자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은 76세가 된 지금도 19살 때 책에서 배운 그 내용을 아직도 훈련하며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배움은 아는 것에서 끝이 아닌 그걸 평생에 걸쳐 실천하는 데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자신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며 그 원칙이 무엇인지 항상 말해왔지만, 실제로 그의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게 투자든 아니면 인생이든 성공의 공식에는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그렇게 독서에서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만 비로소 그 모든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인생도 투자도 장기전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계발책 한두 권을 읽는 것으로 갑자기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또는 친구의 친구에게 전해들은 어떤 정보에 기대어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에 거금의 돈을 베팅하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 모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보다는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시장과 자신의 삶을 내다보고 그날그날 바뀌는 감정이나 신뢰할 수 없는 시장에 떠도는 온갖 소문들에 휘둘려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최고의 VIP 고객으로 삼아서 하루 중 가장 머리가 맑고 기운이 넘칠 때 1시간씩 오직 자신만을 위해 투자하여 그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만든 다음 그 다음에는 내게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들을 하나둘씩 내 것으로 만들어 마치 클럽에서 만나 즐기는 하룻밤 사랑과 같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대신 결혼을 하는 것처럼 주식과 그리고 자신의 삶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공부하며 살아간다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또는 남다른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그 결승선에서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든 것이 점점 더 빨라지기만 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요행보다는 정도를 걷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공 비법이라고 그는 조언했습니다. 이 책은 워렌 버핏의 일대기를 다 담고 있으면서도 주요 이야기들을 아주 짧은 주제들로 나누어 굉장히 읽기 쉽고 또 그 각각의 주제의 교훈들을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어 특히 워렌 버핏에 대해 이제 막 배워가는 분들이나 주식 초보자분들 또는 꼭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올해 94세 전 세계 최고의 갑부 할아버지에게 내가 참고할 만한 훌륭한 삶의 원칙들에 대해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무척 귀하고 유용한 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백악관 사무실의 책상에 보면 일명 콜라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저 빨간 버튼을 누르면 비서가 시원한 콜라를 잔에 담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건 약간 좀 귀여운 것도 같습니다. 워렌 버핏도 하루에 코카콜라를 최소 5캔 이상 마시는 것으로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렇게 콜라 버튼이 있을 정도로 콜라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런 트럼프가 이번에도 또 황당한 일을 벌여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꽤 시끄러웠는데 아니 글쎄 트럼프가 코카콜라 회사에게 연락해서 콜라의 레시피를 바꾸라고 압박을 넣은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콜라에 들어가는 옥수수 액상 과당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바꾸라고 요청한 것으로 이 소식이 뉴스에 올라온 지 불과 약 하루 만에 코카콜라 측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했으며 조만간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가 무리하고 황당한 언행을 하는 것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 한편 트럼프가 그렇게 요청한 것이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코카콜라는 사탕수수 설탕만을 사용해왔는데 1974년부터 소련에서 설탕 소비가 급증하면서 국제 설탕 가격이 크게 오르자 코카콜라는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또 마침 그 시기 즈음에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옥수수들의 판매가 둔화되며 옥수수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1980년대부터 시작해 비싼 설탕 대신 훨씬 더 저렴한 옥수수 액상과당을 제품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코카콜라의 경우 1984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전부 다 옥수수 액상 과당으로 제조가 되었는데 이게 곧 문제가 발생한 것이 그 맛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코카콜라 미국 본사처럼 액상 과당으로 바꾸지 않고 예전 그대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는 제조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멕시코와 브라질입니다. 그중 특히 브라질은 전 세계 1위 사탕수수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멕시코 또한 세계 5위권에 들 정도로 엄청난 양의 사탕수수 설탕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 이게 실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해 만든 코카콜라와 옥수수 액상과당 코카콜라 사이에 맛 차이가 크게 나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일부러 멕시코에서 생산한 코카콜라를 찾아 마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설탕을 사용한 멕시코산 코카콜라가 미국산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고 맛도 깔끔하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게다가 액상과당은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처럼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귀여운 슬로건을 내건 트럼프가 맛도 맛이지만 그 건강 부분을 이유로 들며 이번에 이렇게 미국산 코카콜라의 레시피 변경을 요청한 것이고 코카콜라 측도 뭐 할 수 없이 그 요청에 즉각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트럼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멕시코도 멕시코지만 바로 브라질 때문입니다. 뭐 멕시코야 지난번에는 그 국경 벽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관세 때문에 지금 미국이랑 완전히 척을 져서 캐나다와 함께 미국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뉴스인데 중요한 건 이제 코카콜라가 액상과당 대신 사탕수수 설탕으로 그 엄청난 양의 콜라를 제조하려면 앞으로 미국은 막대한 양의 설탕을 수입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설탕 수출국이 바로 미국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멕시코라는 점. 그래서 멕시코가 우리는 미국에게 설탕을 수출하지 않겠다 또는 수출하는 대신 기존의 5만%의 프리미엄 가격으로 수출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코카콜라도 또 미국도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멕시코 말고 설탕을 수입할 수 있는 대체국을 찾아야 하는데 그 대체국이 바로 전 세계 1위 사탕수수 수출국인 브라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멕시코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큽니다. 이 영상은 서프샤크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세상에서는 편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VPN이라는 기술이 거의 필수인데 즉 나와 인터넷 사이에 한 겹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서 내 정보가 외부로 나갈 때 그걸 암호화해서 내 개인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추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반대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는 데다 사용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서 그냥 핸드폰에 설치하기만 하면 VPN을 통해 전 세계 100개국에 있는 무려 3,200개 이상의 서버들을 이용해 내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내 IP, 즉 내 온라인 지문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주어서 아무도 내 인터넷 활동을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들고 또 거기다가 내 IP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다 보니 평소에는 이런저런 국가적 제약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던 외국의 다양한 사이트들도 제약 없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VPN에 대해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들어가 VPN에 대한 더 많은 정보도 확인하시고 더보기의 링크 surfshark.com/pitchdeal로 들어가시거나 결제 시 쿠폰 코드 PHD를 입력하시면 무려 추가 4개월 무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것에 더해 서프샤크 VPN은 구매 후 30일 이내 언제든지 무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몇 개월간 트럼프는 브라질의 현 정부를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사이가 굉장히 나빠진 상황에서 관세도 처음에는 10%를 매겼던 것에서 그것에 대해 브라질 정부가 불평하자 그냥 갑자기 50%를 매겨버리면서 브라질 정부 및 국민들과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최근 브라질은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끊고 그 대체 국가를 찾겠다며 중국과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 그래도 이 브라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만약 여기서 미국이 브라질에게 제발 우리 사탕수수 설탕 좀 수출해줘 라고 요청하면 브라질이 그 요청을 고분고분하게 받아줄 리가 만무합니다. 세상 똑똑한 트럼프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코카콜라를 압박해 액상과당을 설탕으로 바꾸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의문이 드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총기 단체만큼이나 그 규모가 엄청난 미국의 옥수수 농가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게 일명 콘벨트라고 저 거대한 땅은 미국의 중서부를 아우르며 아이오와,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오하이오와 미네소타 등 약 36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에 그저 옥수수만 재배하고 있는데 그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국토의 약 3.6배나 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진짜 코카콜라가 옥수수 액상과당 대신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저 엄청난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옥수수 농가 및 협회의 무서운 공격을 견뎌내야 하고 특히 아이오와 같은 저 미국 중서부 콘벨트 지역은 미국 선거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대체 트럼프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남아돌게 되는 그 많은 미국 옥수수는 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대책은 생각해 놓고 갑자기 코카콜라의 재료를 바꾸겠다고 한 것인지 새삼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구축해놓은 그 막강한 콜라 독점 상황까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 2차 대전 때 미국이 독일로 들어가는 코카콜라를 전면 금지해버리자 그때 독일은 코카콜라를 만들던 노하우를 활용해 콜라 원료 대신 오렌지나 포도와 같은 과일 원료를 사용해 만든 것이 바로 환타이며, 이후 환타는 독일을 넘어 유럽의 대표 음료로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하지만 다행히 코카콜라가 재빨리 그 환타를 사버리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때 유럽은 코카콜라로부터 독립을 할 뻔한 위기까지 있었듯이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이제 브라질 같은 곳에서는 아예 자국 콜라 또는 과거 독일의 환타와 같은 음료를 만들어 미국산 콜라를 마시지 말자는 움직임 같은 것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미국 코카콜라의 글로벌 점유율이 크게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이 황당한 콜라 사건으로 인해 지금 트럼프는 밖으로는 멕시코와 브라질로부터 그리고 안으로부터는 그 거대한 미국 옥수수 농가로부터 엄청나게 역공을 당하게 생긴 반면,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현명하게 해결할 만한 뚜렷한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 과연 앞으로 실제로 이 코카콜라가 액상과당 대신 설탕으로 원료를 바꾸어 생산하게 될지, 아니면 이번 일도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스리슬쩍 넘어가게 될지 그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작년 12월 10일 우리나라에서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한강 작가님께서 무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겁니다. 이 노벨 문학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그걸 설명하는 게 불필요한 사족이 될 정도로 작가에게 있어 그건 일생일대 최고의 영예일 텐데, 그런데 그때 노벨 수상자 한강 작가님과 함께 이름이 거론되던 한 외국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여성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입니다. 원래 소년이 온다와 함께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 중 한 권인 이 채식주의자는 2007년 출간된 책입니다. 물론 한국 출판계에서도 찬사가 이어지며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며 그 관심은 곧 사그라들게 되었는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글에 깊은 감명을 받은 영국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자신이 직접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책이 출간된 지 만으로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에 이 채식주의자는 영어권에 처음으로 공개가 된 후 그 즉시 영미권 출판계와 문학계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다가 곧 그해 말 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부커상을 수상하기에 이릅니다. 그건 우리만의 한강이 이제는 전 세계 모두의 한강이 되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 부커상에서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부커상 역사상 최초로 한강 작가와 그 작품의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가 공동으로 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즉 부커상 위원회는 물론 한강 작가의 작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그 어려운 작품의 매력과 가치를 온전히 다른 언어인 영어로 옮겨내어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 번역가의 역량과 기여가 작가 자신에 비해 적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건 마치 아주 잘 만들어진 음악과도 같아서 그 중간에 아주 조금만 음이 틀어져도, 그러니까 번역이 미흡해 그 의미나 표현이 조금만 달라져도 원글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기술은 물론 그것 외 탁월한 감각적 뛰어남도 함께 겸비해야만 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게다가 또 그 번역 대상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한국어와 한글인 경우 그 난이도는 거의 극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어려운 걸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영국 여성 데보라 스미스가 해낸 것이기 때문에 부커상 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해준 것인데,
한편 이 데보라 스미스 외 지금 우리나라 작품들을 이렇게 뛰어난 번역 실력으로 해외에 알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영미 한국 문학 번역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안톤 허 님입니다. 이분 역시 그 유명한 정보라 작가님의 수작인 저주토끼를 번역하며 바로 그 부커상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까지 오른 정말 대단한 분이시며, 그 외 넷플릭스에서 최근 드라마로도 제작된 대도시의 사랑법의 원작 소설 번역으로 부커상, 그리고 더블린 문학상의 후보까지 오르신 분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에서 문학 공부를 계속 이어가신 분으로 2023년에도 전미 도서상 번역 문학 부문 최종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최종 후보 전문 번역가이기도 한,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곧 이제는 최종 후보가 아닌 영예의 수상자 전문 번역가가 되실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유력해 보이시는 대단한 실력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지 뛰어난 번역가일 뿐 아니라 엄청난 욕심쟁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소설 작품들을 번역하며 그 뛰어난 문학 감각과 언어 능력으로 그 작품들을 여러 번 세계 최고의 상 마지막 후보 자리에까지 올려놓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분 이력을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톤 허의 첫 소설 작품인 영원을 향하여는 벌써부터 영미 출판계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한국어판이 이번에 출간되어 소개를 해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점은, 원래는 영어로 쓰여진 이 영원을 향하여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안톤 허가 지난번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부커상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그 저주토끼의 작가인 정보라 작가님이 맡아주셨다는 점입니다. 이거 진짜 둘 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까지 넘사벽으로 구사한다는 것 말고도 각자 번역이면 번역, 또 소설 집필이면 소설 집필까지 엄청난 능력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통해 우리한테 은근히 자랑하는 것을 넘어 무엇보다 두 분이 이렇게 알콩달콩 하시는 모습은 여러 의미로 배가 많이 아픕니다. 이 안톤 허 님이 얼마나 큰 욕심쟁이인가는 그의 이번 작품 영원을 향하여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작품은 무려 SF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주선이랑 외계인 나와서 서로 레이저 쏘고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근미래 우리 인류가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될 인공지능과 나노봇의 세계를 배경으로 다루며, 그냥 스타워즈처럼 너무 동떨어진 흥미 위주의 공상과학 오락물을 만든 것이 아닌,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문학 연구가인 한용우는 자신이 걸린 암을 치료하기 위해 나노봇 기술을 이용해 몸 전체의 세포를 나노봇으로 대체한 그 1호피 실험자로, 결국 그 시술 이후 그의 몸은 이전과는 다른 세포를 가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그는 고전의 테마인 그 유명한 테세우스의 배 논제를 꺼내는데, 즉 예를 들면 내 30년 된 아반떼가 자꾸 고장이 나고 망가져서 처음에는 문짝도 새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엔 미션, 그리고 이후에는 서스펜션과 엔진에다 나중에는 바퀴의 내부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새 걸로 교체해서 이제 원래 부품 중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그 테세우스의 배, 즉 나의 아반떼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차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미래 몸이 전부 기계로 바뀌게 되는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인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엄청난 소설적 기술을 쓰며, 안톤 허는 자신의 창작 능력에 더불어 엄청난 철학적 깊이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인간의 기억을 품게 된 인공지능이 점점 더 기계보다는 인간에 가까워지는 현상도 그리며, 그 반대 방향으로도 질문을 이어가고, 게다가 이 모든 서사의 결론에는 결국 그게 육신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신체든 아니면 기계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과 기계든 간에 그 존재를 규정하고 마치 영혼처럼 가장 오래 또는 영원히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결국 사랑이며, 우리 인간들이 창조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만드는 그 시와 노래의 재료가 되어 배어있는 것이라는 철학적인 동시에 너무도 낭만적인 이야기를 던지며, 지금 그 미지의 미래를 향해 거의 전속력으로 아무런 철학적 방비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재미와 신선함, 그리고 주제의 방대함과 깊이까지 뭐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작품 안에 기가 막히게 잘 녹여낸 엄청난 작품이 바로 이 욕심쟁이 안톤 허님의 첫 작품 영원을 향하여입니다.
한강님이나 정보라 작가님도 그렇지만 정말 이런 분들 보면 참 세상은 넓고 대단한 사람들은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영어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의 우리 인류 공통어 같은 언어인 것에 반해 우리 한국어와 한글의 경우 그걸 사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 7천만을 조금 넘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매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깊이는 전 세계 그 어떤 다른 언어로도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뛰어난 것에 더해 그 미묘한 의미의 차이와 넘사벽으로 방대한 레벨의 표현력으로 인해 특히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이보다 더 좋은 창작 도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언어지만 대신 그만큼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 사실 이걸 모국어로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절대로 아무리 오래 공부를 했다고 해도 우리 한국어의 그 미묘한 차이와 뉘앙스를 모두 이해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책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또 글을 쓸 때마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 이렇게 한국어와 한글을 모국어로 쓰고 누릴 수 있다는 그 축복이 늘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런 한국어와 한글을 그리고 만국의 언어인 영어 모두 마치 메시가 공을 다루듯 완벽하고 아름답게 다루시는 이 안톤 허 같은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유명해지고 또 앞으로 그게 소설이든 아니면 번역이든 더 많은 좋은 작업을 하게 돼요. 무엇보다 우리 한국어와 한글로 쓰여진 마치 우리 김치와 청국장처럼 그 귀하고 특별한 맛과 깊이가 있는 더 많은 우리 작품들이 그 문학과 언어 능력자들의 마음과 펜을 통해 전 세계인들을 위한 선물로 퍼져나가 마치 지금 우리 K-팝 음악이 그렇듯 이제는 우리 한국의 문학 작품들이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즐기는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